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송사와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미국인들은 숙연해지는 마음으로 한국인들을 향해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클로이리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클로이리, 한국 이름은 이정화예요. 왜 이름이 두 개가 있냐면 저는 한인 3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1970년대에 미국으로 가셨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새로운 터전을 닫기로 결심하신 거죠. 두 분은 정말 치열하게 미국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미국 땅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키워내셨죠. 그 덕에 저희 아버지는 아주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대학까지 나오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성실하고 멋진 분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여자는 우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특히 두 분은 예의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큰아버지와 고모님은 어딜 가도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불리며 차별이 존재하는 미국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차별은 있죠.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가장 많이 당하는 차별적 질문의 시작은 항상 바로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입니다. 출신을 묻는 게 뭐가 이상하냐 싶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굉장한 백인 우월주의가 담겨 있거든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면 이런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아니, 내 진짜 출신이 어디냐고. 물론 제 정체성은 한국입니다. 하지만 제 국적만 놓고 보면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출신이 어디냐고 반복해서 묻는 이유는 오직 하나이죠. 검은 머리 동양인은 진짜 미국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말이었을 테니까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교육받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도 은근히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던 마르코는 인종차별이고 뭐고 늘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발표할 때면 키득거리면서 제 영어 잘한다. 그렇지? 라고 말하고는 했죠. 검은 머리 동양인은 당연히 영어를 못할 거라는 마인드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너보다 내 영어가 더 유창하다는 건 모르나 보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워낙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터라 마르코에게 이렇게 대꾸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혼자 화장실에서 운 적이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바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할아버지를 비웃는 말을 했었죠. 한국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살았다던데 너네 할아버지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버리고 미국까지 온 거 아니겠어? 과거에 한국이 힘들게 살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건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비웃음은 참을 수 없었어요. 또 우리 할아버지가 부끄러운 일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시며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도 키우고 주변에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하셨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상황을 학교 교무실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학교는 제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건 학생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알고 보니 학교에 있던 미국 선생님들도 미국인들이라 그런지 은근히 동양인을 괄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놓고 하지는 않아도 내가 굳이 저런 애들까지 신경 써야 돼?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었던 거죠. 저희 학교에는 동양인이 몇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에게도 외면 당하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우울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되는 동양인 중에 카타르에서 왔던 학생이 학교 시험 문제로 부모님을 모셔오자 학교 생활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는 부모님에게 말씀도 못 드리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태어난 한국에서 유학생이 왔었습니다. 김예서라는 이름을 가진 키도 크고 예쁜 친구였죠. 예서는 영어에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영어가 잘 안 되면 기가 죽을 법도 한데 예서는 안 그랬어요. 손짓과 발짓 다 써가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죠. 가끔은 친구들에게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네가 직접 한국어를 찾아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영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깨부수는 생각이었죠. 같은 한국의 피를 가진 친구였지만 저와는 달랐기에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예서는 학교에 유학 온 뒤로부터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애들과 어울렸거든요. 어느 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벤치에 앉아있던 저에게 예서가 다가왔습니다. 왜 항상 혼자 있냐고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얼굴이 새빨개져서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예서는 자신이 실수했다며 사과를 했어요. 예서,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내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러자 예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너 혹시 쟤 있잖아, 마르코. 그 애가 너를 지금 괴롭히는 거지?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쟤는 나한테도 그러던데? 그 말을 듣고 전 깜짝 놀랐어요. 매사에 소극적인 저에 비해 예서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너한테도 그래? 전혀 몰랐어. 그러자 예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한테도 그러던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하니까. 지 혼자 쇼하는 거지. 백날 저렇게 떠들어봐야 나한테는 하나도 타격 없어. 저는 예서의 이 자신감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찌질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그런 용기 말이죠. 예서와 같은 한국인 피를 가졌지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쭉 자라왔고 예서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왔던 거니 같은 한국인 피를 가졌더라도 확실히 예서와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예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터놓았어요. 예서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거든요. 예서는 본인이 당할 때는 아무렇지 않아 하더니 제 이야기에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영어로 된 성명문을 써왔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 성명문을 읽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문법도 단어도 어색한 것 투성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두가 예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서의 용기 있는 행동 이후 대체 예서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르코와의 일이 드러나게 되었고 학년 관계없이 모두가 마르코에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또 예서는 용감한 여성이라는 별명을 학교에서 갖게 되었죠. 예서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인종차별에 항의했지만 마르코는 아니었습니다. 점점 유치한 방법으로 예서를 까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유독 예서만은 마르코의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았던 유일한 동양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르코는 예서를 타깃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나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여자아이인 예서가 외모에 굉장히 예민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외모를 까내리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눈도 쭉 찢어진 애가 우리 학교에 왜 있는 거야. 하지만 학생들은 마르코의 얘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예서는 피부도 투명하고 청결했어요. 외모도 예뻤습니다. 머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감는 미국 애들과는 다르게 매일같이 머리도 감고 늘 좋은 향기가 났죠. 그에 반해 마르코는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감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예요. 믿기 어려우시죠? 가끔 이탈리아 남자들 사진 보면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 왁스가 아니라 머리 기름입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여하튼 마르코는 예서의 눈에 쌍꺼풀이 없다는 것도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쌍꺼풀이 있는 마르코의 눈보다 예서의 눈이 초롱초롱하니 예뻤어요. 물론 예서의 외모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예서를 좋아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예서에게서 단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으니 학생들은 예서의 편에 서서 유치하게 외모 공격을 하던 마르코의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학교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서가 정학 처리를 받아버리게 되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종차별을 일삼는 마르코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그 때문에 마르코는 결국 자신의 부모님을 대동해서 학교로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왔던 동양인 학생이 마르코의 괴롭힘에 항의했을 때는 눈 하나도 깜짝 안 하던 미국 선생들이었는데 마르코의 부모님이 찾아와 학교에 항의하니 예서를 바로 정학 처리시켜버렸던 것이죠. 마르코 집이 잘 사는 편이라 하더니 무슨 수를 쓴 것 같았어요. 만약 다른 학생들이라면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마르코의 부모님과 싸워줬겠지만 예서는 보호자 없이 홀로 미국에 유학을 온 학생이었습니다. 예서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서의 정학 처분에 학교에 있던 학생들도 잘못된 것이라며 분노했지만 선생님들의 파워가 워낙 센 사립학교였던지라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가 미국에서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한 사건을 통해 인종차별,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한 미국의 방송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방송에 나와서 새해를 맞이해 만둣국 먹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매년 만둣국을 먹었기 때문에 이 얘기에 별 다른 감흥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미국인들이 이 만둣국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이어졌고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훈훈한 방송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 미국인 시청자가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그 시청자는 한국계 앵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앵커씨. 당신은 아시아인인 게 너무 티가 나요. 방송에서 불쾌하게 한국계라는 거 티내지 마세요. 여긴 미국이에요. 알겠어요? 라고 말이죠. 모두가 이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전파를 타면서 SNS와 다른 매체들은 이 문제로 떠들썩해졌죠. 그냥 만둣국을 먹었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여기에 화를 낼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 미국인은 감히 미국에서 미국적이지 않은 것을 말해 그것도 아시아 음식을?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계였던 앵커가 한국의 문화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저를 비롯한 한국계 미국인들은 분노했고 이 분노는 다른 미국인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시시비비가 갈리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게 불쾌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같은 미국인인 게 부끄럽다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인종차별을 하고 있냐는 등의 반응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 문제가 미국 전역의 이슈가 되면서 아주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서의 일이 사회에 조명된 것이었어요. 저는 예서의 정학 처분이 완전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생각이 같은 학생들과 같이 학교 커뮤니티와 캘리포니아 주민 커뮤니티, 그리고 SNS에 한국에서 유학 왔던 제 친구 김혜서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인종차별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폭발적이 되었어요. 특히 한인회에서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 사실을 아직도 우리가 몰랐냐면서 속상해 하셨죠. 특히 저희 부모님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냐며 그 한국 유학생은 어찌 된 거냐며 속상해 하시면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바쁜 부모님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고 카타르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항의를 하자 학교에서 쫓겨난 사건이 기억나서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이 얘기를 듣고 더 화를 내셨습니다. 동양인 학생에게 있었던 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요. 부모님을 비롯한 한인회에서 학교 측에 항의를 했음에도 학교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가장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마르코에 대한 확실한 징계를 원한다는 말에는 과민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했죠. 마르코 부모님이 주기적으로 교장 선생님을 만난다더니 그게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인회 분들이 여기서 멈추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다들 생업이 있으시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한인회는 제 생각보다 더 끈끈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한민족의 얼과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라는 그 마음이 한인회를 더 똘똘 뭉치게 만들어주었죠.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한국의 어른분들은 이 일들을 신문사와 언론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 소식을 알렸죠. 직전에 한국계 앵커 일로 인종차별이 화두에 올라있던 터라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학교는 그제서야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었어요. 바로 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모든 일들이 마르코 때문이라며 마르코 책임으로 돌려버리던 거였어요. 그렇게 감싸주고 편들어주더니 자기들한테 불리해지자마자 버려버리는 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졸지에 마르코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지역사회에서 질타를 받게 되었죠. 물론 마르코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었지만 당시 미국에 썩어있던 모습을 보게 되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질타를 받게 된 마르코의 부모님은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요지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여기에 낸 기부금이 얼마인데? 라는 것이죠. 기부금? 낼 수 있죠.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면요.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기부금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사건 이후부터는 사실 학교 측과 마르코 가족의 싸움이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고발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겠죠.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정학 처리를 당했던 예서일만 잘 해결되었으면 되었던 거니까요. 학교는 억울하게 정학을 당해야 했던 예서에게 위로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서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 저였더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한국인을 무시하는 저런 학교에서 배울 것은 없을 것 같다며 저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예서와 함께 한인회에 계신 전직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인터넷으로 본 건데 한국의 교육은 전 세계에서 따라올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한국인들의 피를 가졌지만 한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알 수 없었어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한국의 교육 수준은 정말 최고라는 이야기들이 퍼져 있었으니까요. 남편분과 결혼하면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던 그 선생님은 교육열 높은 한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대치동 강사셨습니다. 들어보니 한 달 수업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저희를 위해 수업을 해주시는 건데 엄청난 기회였죠. 부모님은 이 선생님에게 수업료를 드리고 싶어 하셨지만 선생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처음 왔을 때 한국 가고 싶어서 매일같이 울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때 저를 돌봐주셨던 분들이 없었다면 벌써 한국으로 도망쳤을 수도 있어요. 저도 도움을 받았던 만큼 저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어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선생님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부모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에게 보답하셨습니다. 음식을 하면 꼭 선생님 것도 해서 보내드리고 장을 볼 때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면 꼭 사다 드렸어요. 남편분이 출장을 오래 가시는 편이라 혼자 집에 계시면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생각해보니 한인 공동체에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 돕고 지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 때문인지 미국 사회는 한국계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었어요. 어느 날은 미국의 한 포럼에서 한국인분을 초대해서 크게 강연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곳을 갔었는데요. 예서도 함께 했었죠. 그곳을 진행했던 한 미국 진행자는 강연장을 찾은 수많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인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특징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없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끈끈한 조국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벌어졌던 기름 유출 사건을 보여주더군요. 강연장 화면에는 정말 놀라운 사진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는데요. 강연장을 찾았던 수많은 미국인들의 입에서는 연신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고 강연장에는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에는 정말 수많은 한국인들이 어린아이부터 남자, 여자, 학생, 가정주부, 노인분들까지 모두가 바닷가에 퍼진 기름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사진을 보시더니 맞아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개인주의 성향이 큰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국민들이 아닌 정부에서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여겼을 것이기에 한국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유 없는 호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가까운 이웃끼리도 집에 초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게 더 심해져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인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이러하다 보니 미국인들이 놀라는 것도 이해되더라고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민족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게 미국인들에게는 영 신기한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포럼의 강연장에서는 한 미국인 부부가 저희 부모님께 말을 걸어오기도 했었어요. 저 혹시 한국 사람들은 실제 가족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잘해주는 건가요? 그 물음에 저희 부모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 네, 그거야. 뭐 여긴 한국이 아닌 미국이고 미국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한인 공동체에서 돌보는 것이죠.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라면 이 말의 의아함을 못 느꼈을 텐데 질문을 했던 미국인 부부는 이런 부모님의 답변에도 납득이 안 된다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아니, 가족인데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가족도 아닌 애를 이렇게 돌봐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혹시 한국에서 가족들이 대가로 돈을 보내주는 건가 보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단순한 호의로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주는 것 자체가 미국인들의 마인드와 생활 방식에서는 이해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포럼장에서 이런 한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주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나름 저도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한국의 피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 마음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강연장에는 미국인 진행자가 내려가고 한 한국인 분께서 강연장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분께서 한인 공동체가 똘똘 뭉쳤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수많은 미국인들은 감동의 눈물과 감탄 어린 탄성을 숨기지 못하고 기립박수치며 환호하기 시작했었죠.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1991년 미국 LA에서 있었던 흑인 폭동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온 동네가 화염에 휩싸였던 역사상 최악의 폭동 사건이었죠. 사실 저도 LA에서 폭동이 있었었다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연장의 내용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움에 불을 붙인 건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폭동 당시 LA에 머무셨다는 것이었어요. 내전과 다름없는 곳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셨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LA 폭동 사건도 인종차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흑인 남성을 미국 경찰이 과하게 진압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그런데 흑인 남성이 위반한 법은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니었고 무장강도 짓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속도 위반이었죠. 이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찰에게 끌려 나와서 바닥에 처박힐 만한 일은 아니죠. 아무리 미국 경찰의 파워가 세다고 해도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일이 알려진 후 흑인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경찰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고 과잉 진압을 한 경찰들을 징계한다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 차별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고 그 차별을 견뎌왔던 흑인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불만이 과격한 폭동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총을 쏴대며 전진하는 흑인들의 발길이 닿은 곳이 한인타운이었던 것이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시민들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미국 경찰은 한인타운에서 흑인들을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를 지키고 있었느냐? 미국의 버버리 힐즈 같은 부촌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지키는 것보다 미국의 기득권층인 백인들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인타운은 총알바디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총기가 합법이잖아요. 흑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총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불을 지르고 아무데나 총을 쏴댔죠. 이걸 바로 한인타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보니 한인타운은 당시에 쑥대밭이 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먼 나라 미국까지 와서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들은 땅에 주저앉아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흑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도 하셨다네요. 폭동이 과격해지자 이것마저도 못하셨지만요. 피땀 흘려 기초부터 다졌던 마트, 식당, 세탁소 등 한인들은 하나라도 건지려고 목숨을 걸고 총알이 쏟아지는 곳으로 달려나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도와주는 곳 하나 없었으니 당시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꼼짝없이 한인타운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을 거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인분들은 미국인들 생각보다 훨씬 강인한 분들이었습니다. 한인타운에 계셨던 분들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경단을 조직했고 그 중에는 군대 장교 출신이었던 분도 계셨는데 폭도들이 다다르자마자 지도를 펴놓고는 사람들을 각 자리에 배치시켰다고 합니다. 흑인 폭도들과 한인타운의 어른들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바로 흑인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한인타운의 한국인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이었죠. 제가 알아보니 1977년 전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무려 46개월이나 되었고 이후에는 줄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무려 33개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분들을 민간인과 다름없는 흑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꼼짝 못하죠. 흑인들은 아무데나 총을 쏘는 반면 한인 자경대원들은 정확한 위치에 경고 사격만 했다고 합니다.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고지를 점령해서 가까이 오는 흑인들 발치에 총을 쏘는 거죠. 이후로 미국인들의 인식에는 한국인들은 전부 스나이프다라는 게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연장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국가인 미국 안에서 얼마나 모진 경험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었는지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내 많은 미국인들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야 사실 한국 피를 가졌지만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위대한 국가이고 경제 발전을 빠르게 이룬 나라인지는 늘 미디어를 통해 들어 알고 있었지만 오직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에게서만 볼 수 있다는 그 조국애라는 것 말이죠. 하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벌어졌던 소란으로 인해서 저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 그리고 제가 지내고 있는 마을에 있던 한인 공동체라는 곳의 힘과 민족성을 말이죠.
강연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한국인 피를 가지고 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가슴 벅찬 기분이었죠. 늘 내성적인 성격에 학교에서도 홀로 지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 김혜서가 한국에서 유학 와서 그렇게 동양 친구들을 괴롭히던 마르코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서와 함께 한인회에서 인종차별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 캠페인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저희 나이 또래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문제가 되었던 선생들이 학교에서 나가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들로 채워지면서 다시 저희는 그 학교로 예서와 함께 돌아갔는데요. 저와 예서가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학교에 있던 친구들에게서 큰 환대를 받았어요. 보고 싶었다면서 얼싸안고 저희의 학교 컴백을 반겨주었죠. 그리고 특별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는 방학에 예서가 한국에 있는 집으로 가는데 저도 함께 가기로 했답니다. 어릴 때 몇 번 부모님과 한국에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사리분별이 확실하게 되는 나이에는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한국인들이 사는 곳, 한국에 간다니까 지금도 마음이 너무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한국은 이제 필요 없다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썼던 일본 정부, 그런데 최근 한국을 찾아 들어오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본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 찾아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유키이고 나이는 28살이에요. 도쿄 외곽의 아다치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도쿄 테이쿄 대학 디자인학과를 졸업 후 나름 일본에서는 유명한 IT 기업의 디자이너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그런 제게 최근 이상한 기류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하나둘 우리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직 한창인 20대의 젊은 일본 여성들이 조국을 떠나 한국 같은 나라를 가다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열등한 나라고 또 일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한국은 일본 제품이나 일본 문화를 베껴서 겨우겨우 성장한 나라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 친구 아오이가 그런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에 가면 일본만큼의 직업 안정성도 없고 사회 시스템도 부족할 텐데 대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죠. 일본 정부도 이 점을 익히 알고 있고 한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선망하는 우리 일본을 찾아와 여행을 즐기던 모습들이 눈에 선한데 일본인이 한국에 가겠다? 납득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한때 한국이 감히 우리 일본을 향해 노 재팬을 외치며 일본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운동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 기껏 일본이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이런저런 도움을 주며 키웠더니 이제는 케이팝으로 인기 좀 산 한국이 일본의 경제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제 일본은 한국보다 아래에 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선을 넘고 있죠. 거만해진 한국인들이 일본을 찾는 빈도는 확실히 몇 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게 사실이고 우리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 안 와도 상관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왜냐면 일본에게 돈을 풀어줄 중국이란 나라가 있었으니까요. 어차피 한국은 일본에서 존재감도 없어요. 저희 일본을 한 번이라도 와본 한국 분들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일본에는 한국 자동차도 보기 힘들고 한국 휴대폰도 보기 힘들죠. 한국의 제품들은 취급도 안 합니다. 굳이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우리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들의 제품들이 있는데 굳이 삼류라 불리는 한국의 자동차를 탈 필요도 없고 한국 제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가겠다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다가 저는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일본 정부가 펼친 정책에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 유치에 힘을 씁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2년 동안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이었죠. 저는 이 현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한국보다야 중국이 나으니까요. 일본 정부 정책에 맞게 일본에는 차이나 거리가 조성되었고 중국 관광객들을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상인들은 중국어 간판도 만들고 중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판도 만드는 노력을 했죠. 저는 이런 현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런 정책 덕분에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정말 이대로라면 일본의 관광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돈을 쓰는 해외 사람들이 늘고 일본 경제는 더욱 탄탄해지고 감히 일본을 넘어섰다고 우겨대는 한국이 우리 일본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하는 친구 아오이를 만났습니다. 신주쿠에 있는 커피숍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죠. 아오이, 너 미쳤니? 우리 일본을 놔두고 한국을 왜 간다고 그래? 일본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너는 맨날 회사랑 집밖에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지. 도쿄 중심에만 좀 나가봐. 내가 왜 일본을 떠나려는지 알 거야. 저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 그렇다고 치자. 근데 왜 한국이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너 몰라? 가려면 잘 살고 풍족한 나라를 가던지 해야지. 무슨 한국 같은 나라를 간다고 그래? 차라리 그럴 거면 다른 나라를 가서 살아. 당연히 저는 친구도 제 말의 뜻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오이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한국을 모르는 건 너 아니니?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인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너희 부모님이 아무리 한국을 싫어한다고 해도 그렇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 이야기 꺼내며 한국을 폄하니? 한국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결국 친구는 일본을 떠났죠. 저는 분명 이 친구가 후회하고 다시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본의 중심이라는 도쿄 본사로 발령받아 거주지를 회사 근처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쿄에 도착한 뒤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도쿄 거리 곳곳에서는 낯선 중국어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문화와 떠드는 것을 기피하는 우리 일본의 문화 속에 중국인들의 고성과 행패는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공원에서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과 일본인 청년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관광객들은 일본인 청년이 앉은 공원 벤치에 발을 올려놓고 중국말로 뭐라 시끄럽게 떠들며 웃고 있었고 일본인 청년은 그들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정중한 태도로 요청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 청년을 무시하듯 껄껄대며 웃으며 떠들었고 심지어 그 일본 청년들의 얼굴 앞에다가 주먹을 쥐어 보이며 흔들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그 일본 청년들은 무서웠는지 자리를 피해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여자기도 했고 무서웠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 조용하고 청렴한 일본 중심의 곳곳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심지어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뒤 일요일이었어요. 동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 사려는데 가게를 꽉 채운 사람들을 보니 휴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서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들 사이를 지나 도시락 하나를 집어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관광업에 올인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인에 대한 특혜성 정책과 맞물려 엔화 약세가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중국어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죠. 어떤 때는 일본어 간판이 없으면 여기가 중국인지 일본인지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불편은 저만 느끼던 게 아니었습니다. SNS에는 이제 일본이 일본 같지 않다. 중국인들이 온 뒤로 동네가 더럽고 시끄러워졌다. 그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댄다 등등 중국인 관광객들로 피해를 본 일본인들이 토로하는 글들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상점 주인들도 이제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중국인들 유입으로 높은 매출을 기대했었지만 상점 주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 한숨부터 쉴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가게에 들어와 줄도 서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계산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계산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까지 있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전철역 근처 좁은 인도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대형 캐리어를 인도 한가운데에 둔 채로 여자친구로 보이는 중국 여자랑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캐리어 때문에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죠. 하지만 다른 일본 사람들은 그걸 말도 못하고 애써 그 상황을 외면하며 지나가기 바빴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애써 캐리어를 피해 지나가던 그때 한 노인이 캐리어를 피하지 못해 캐리어와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뒷걸음을 치고 있었는데 아무도 노인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이 노인을 향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죠. 노인은 겁에 질렸고 사람들은 모두 모른 채 하기 바빴어요.
쓰러져 있던 노인이 안타깝긴 했지만 여자인 제가 뭘 어쩌겠어요. 저도 그냥 모른 채 그 자리를 빠져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노인에게 뭐라고 하는 중국인을 밀치고는 순식간에 중국인 남성을 제압해버리는 모습에 솔직히 너무 놀랐고 멋졌습니다. 역시 우리 일본 남자들에게 이런 남자다운 모습도 있구나. 일본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순간이었죠. 계속해서 발광하려는 중국인을 제압한 그는 멀뚱히 현장을 지켜보던 저에게 다가와 정말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경찰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일본인이 일본의 경찰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청년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일본 사람 아니냐고요? 그러니 그는 자신은 한국인인데 지금 여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인. 내가 그토록 욕되이 하던 한국인이라고?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이 남의 나라에서 자기 일도 아닌 일에 이렇게 온 몸을 던져서 나선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었죠. 상황이 정리되었을 무렵에 저는 저보다 나이도 좀 어린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솔직히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서툰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느 나라인지가 중요한가요? 그냥 눈앞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특히 저분은 노인이신데 노인에게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갑자기 예전에 시노쿠보역에서 있었던 일이 연상이 되었어요. 선로에 추락한 취객을 구하기 위하여 뛰어든 한국인 유학생 이야기 말이죠. 그 청년은 시노쿠보역의 영웅으로 지금까지 추모되고 있다죠. 저도 그 이야기를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별 감정이 없었는데 이 청년도 그 청년처럼 좀 특이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처럼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저런 수준 높은 사람도 나올 수 있구나. 정말 진흙탕에서 연꽃이 자란다더니 정말 그런 일도 있구나 싶었죠. 한국은 역사와 관련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생떼를 쓰는 걸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솔직히 한국을 조금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의 몸살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아니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태산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로 인해 저의 도쿄에서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다를 떨거나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작지만 소중한 일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평화로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전혀 다른 동네가 되어버린 거죠. 요즘은 어딜 가나 중국인들로 북적이고 중국어로 시끄러워서 어딜 나설 엄두도 잘 나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도 이런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이를 해결할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 중국인 관광객 주의보라는 문구가 뜰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죠. 뉴스에서는 중국인들이 촬영이 금지된 신사나 절 내부에 들어가 무단으로 촬영하는 모습들과 들어가면 안 되는 신성한 장소에서 상의 벗고 낮잠을 자거나 관광지나 공원에서 수십 명이 단체로 음식을 먹고는 그대로 버리고 가는 건 물론 심지어 음식 찌꺼기들을 벤치에 쏟아놓고 가기도 했고 또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돈을 다 안 주고 일부만 던져주고 도망가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길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봤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렸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과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을 몰아내고 다시 예전처럼 한국인 관광객들이 와야 한다고 말이죠. 한국인들은 사실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기는 합니다. 항상 그들은 예의 바르고 시끄럽지 않았으며 일본 여행지에서도 항상 배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애써준 우리 일본에 와서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던 건데 중국인들의 추태를 보고 나니까 한국인 관광객들의 그런 모습이 그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불안에 떠는 일본 여성들이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태는 점점 더 심해졌고 특히 일본 젊은 여성들에게 그들의 무례함과 과감한 행동은 점점 도를 넘기기 시작했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이 젊은 일본 여성에게 다가가 노골적으로 치근덕거리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어깨를 툭툭 치며 불쾌한 농담을 던지는 일도 빈번했어요. 일본 여성들은 평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겁에 질려 저리 가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들의 침묵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더 큰 대담함을 허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일본 남성들은 그저 고개를 돌리거나 멀리 서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 누구도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죠. 이런 태도는 일본 여성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줬어요. 보호받아야 할 여성들이 보호는커녕 스스로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셈이었죠. 그런데 이런 건 그저 작은 일에 불과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이었어요. 길을 지나는데 아주 불쾌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는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 구역이었는데 일본에서도 요즘 젊은 여성들이 부쩍 많아진 거리기도 하죠. 그곳을 지나다 한 무리의 중국인 남자 관광객들이 골목 한편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가야 했는데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길로 가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애써 시선을 피하면서 걸음을 재촉했죠. 그렇게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그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중국인 남성 무리들 안쪽에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처음엔 단순히 그 관광객들과 같은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지나가며 들리는 대화의 내용을 보니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그 여성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만엔이에요. 영어를 섞어서 말했지만 이만엔이라는 일본어는 또렷이 들렸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빠른 걸음으로 그 골목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관련 정보를 찾아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최근 도쿄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생활비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성매매에 뛰어들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과 함께 그런 일이 폭증하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 경시청의 발표 자료를 보니 지난해 1월에서 12월 사이에 가부키초 구역이나 오쿠보 공원 근처에서 길거리 매춘을 위해 서 있는 여성을 140명이나 체포한 바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는 2022년 때보다 무려 약 3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더군요. 그 중에는 20대가 106명일 만큼 제일 많았고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도쿄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섹스 투어의 온상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은 상태예요. 겉으로는 이런저런 방안을 내어놓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어쨌든 중국인 관광객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 방치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도쿄의 밤거리를 지나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젠 밤에는 거의 나가지도 않게 되었답니다. 결국 이런 두려움과 불편은 점점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SNS에 올라오는 글들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이제 이 동네가 너무 무섭다 라는 글들이 넘쳐났고 특히 젊은 여성들은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게 위험하니 각별히 조심하라는 글들도 자주 올라왔죠. 제가 가입한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 회원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젯밤 집 근처에서 중국어로 고함치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이어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었네요. 우리 동네가 점점 무섭고 낯설어지는 게 너무 속상해요. 라는 글이었고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은 공감으로 가득했죠. 나도 비슷한 일을 목격했다. 요즘은 아예 밤에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던 댓글들은 바로 한국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선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는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관리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펼쳤던 건데 한국의 문화 파워는 상상 이상으로 매우 강했죠.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 방학 기간이나 여행 시즌이 다가오면 한국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심지어 어떤 일본 학생들은 아예 집을 한국식으로 꾸며놓고 한국말을 하며 지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중국인들로 판치는 일본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지낼 바에야 가까운 옆나라인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젊은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 친구 아오이가 한국으로 떠난 이유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 또 심지어는 한국의 남자들은 유럽 남자들 못지않게 체격은 좋은데 여성처럼 깨끗한 피부에 깔끔한 모습 그리고 신사다운 매너까지 갖추고 있다며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여성들도 늘어났죠.
물론 저는 이런 현상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을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던 터에 그런 피를 물려받아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역사적으로 한국은 늘 일본을 어렵게 만든 국가니까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일본 상황에서 같은 여자로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예전에 우연히 노인을 구하던 한국인 청년의 모습도 스치면서 한국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뜬금없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죠. 그리고 여전히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을 간다고 하면 부모님도 반대했을 테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상황은 악화되었고 이제는 항공사에서 한국을 상대로 제발 와달라며 소리치는 수준까지 도달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북적이던 공간은 중국인들의 추태로 난장판이 되었고 일본의 어느 항공사와 상점들은 한국인들을 환영한다는 플랜카드와 한국어 간판, 한국어 안내판까지 만들며 한국인들을 극진히 모시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저에게 한국에 갔던 아오이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아오이는 한국에서 자신이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한번 놀러 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시즌이면 징검다리 연휴라서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일간 자기가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다고도 했죠. 저는 아오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도 분명 일본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을 텐데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경우가 없는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일본에서도 이 난리를 치는데 한국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오이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긴 하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행패 못 부려. 행패 부렸다간 한국 남자들한테 얻어맞을걸? 일본하고 완전 달라. 저는 아오이가 괜히 저를 한국으로 오게 하려고 속이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차피 마음속에 한국에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었고 속는 셈치고 한국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된 제 인생 최초의 한국 여행, 두려움 반, 설레임 반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고 친구가 있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을 떠나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간 건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갔던 필리핀이 전부였어요. 그래서였는지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솔직히 좀 크게 놀랐었죠. TV에서 간간히 보기는 했었지만 TV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건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인천공항은 끝도 없이 컸고 무슨 신도시에 온 것처럼 모든 게 일본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서울은 놀라울 만큼 깨끗하고 안전했고 지하철 노선을 잘 몰라서 헤매던 저에게 기꺼이 친절을 베풀어 주시던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죠. 여자 혼자서 밤 늦게 거리를 걷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어요. 일본도 사실 도쿄에 중국인들이 점령하기 이전에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인정받는 나라였는데 한국은 그때 당시에 우리 일본보다 한참 더 한수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제가 지냈던 호텔, 그리고 제가 한국의 도심을 걸으며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저를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한국의 음악과 한국의 연예인들, 한국 도심에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중국인들처럼 추하지 않았고 일본인들처럼 소심하지 않았으며 한국인들은 적정한 선에서 옳고 그름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더욱 놀란 건 한국인 남성들의 체격입니다. 일본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것 같았죠. 하얀 피부를 가진 한국의 남성들은 모두 훈남인 것처럼 보였어요. 괜히 질투가 좀 나기도 했습니다. 일본보다는 좀 더 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아오이와 함께 한국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친구 연휴가 끝난 수요일 아침, 친구는 회사에 갔었고 저는 친구의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통증은 가시질 않았고 몸을 웅크린 채로 너무 아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집과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으니 가보라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잘 찾아갈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저는 혼자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친구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쉽게 풀려버리더군요. 접수 데스크 직원이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자 바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불러주었고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은 세심하게 저의 증상을 살펴봐 주셨죠. 필요한 검사를 받는 동안 간호사님도 계속 제 옆에서 세심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저를 놀라게 했던 일이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진료비와 약값이 일본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있던 병원은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지만 분명 제가 일본에서 갔던 병원보다 시설이 훨씬 더 좋아 보였고 시스템도 훌륭하다고 생각해 병원비가 비쌀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병원비가 비싸서 정말 아픈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죽는 사람들도 매년 뉴스에 보도되곤 해요. 심지어 그 의료비가 2005년부터 거의 20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속의 모든 불신은 한 방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토록 따뜻한 배려를 받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따스하게 대해주는데 나는 뭐가 대단하다고 한국을 그렇게나 흉봤던 걸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죠. 미유키, 한국의 도로를 봤니? 한국의 도로에는 일본 차량들이 많이 보이지. 왜인지 알아? 글쎄, 일본 차들이 워낙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차니까 한국인들도 좋다고 타는 거 아닐까?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맞아. 한국은 어떠한 국가도 차별하지 않아. 인정하는 건 인정하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박수를 쳐줘. 그런데 일본은 어떠니? 너도 그랬잖아. 한국이라면 무조건 나쁠 거라고 시기하고 비판하기 바쁘지. 그런데 한국은 아무렇지도 않아. 끄떡도 없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 한국의 경제 지표가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이 자리했다. 이런 부분 일본은 인정해야 돼. 그래야 일본이 발전할 수 있지. 자신들의 우물 안에서만 노니까 낙후되는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여행을 마친 후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일본에서 반년을 보내고 난 뒤 일말의 고민도 없이 당장 한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안전한 나라를 넘어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 같은 외국인조차 진심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으니까요. 한국에 온 뒤로 즐거운 일들은 끝이 없어요. 작지만 꽤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고요. 주말엔 앱을 통하여 동네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한국 전통시장이나 마트를 둘러보거나 풍경 좋은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고즈넉한 산책을 즐기고 휴가 때는 부산 해운대와 전주 한옥마을에도 다녀왔었죠. 가끔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 요즘 일본에서 한국이 난리래요. 가뜩이나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일본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 가수들의 연이은 세계적 이슈가 폭발하면서 한국을 가고 싶어 안달난 일본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죠.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전 세계 음악 차트를 휘어잡았던 것도 그렇고 또 소말리라는 미국인이 일본에서 행패를 부렸을 때 일본 남자들이 나서지도 못하고 그대로 보고만 있었는데 그 미국인이 한국에서도 행패 부렸다가 한국 남자들한테 참교육 받으며 두들겨 맞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 젊은 여성들은 거의 한국 남자들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다고 들었어요. 심지어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가 일본에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도 했죠. 일본 사회에서의 성차별과 폐쇄적인 문화에 지친 일본 여성들에게 한국은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는 희망의 나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안전한 치안, 친화적인 사회, 여성들의 권리가 일본보다 100배는 더 잘 보장된 환경이라는 점이 한국을 매력적으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정신 차리고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캠페인과 선심성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이미 돌아선 한국인들의 마음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 한국인들의 배짱에 일본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태죠. 일본의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국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 저는 지금 한국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늘 마음으로 지난날의 저의 생각에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민은 그동안 제가 내린 결정 중 가장 두려운 결정이었지만 제가 얻은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로 피해가 크군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이들 오시는 거였군요. 실제로 홍대 가보면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던데 말이죠. 자,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 날이 많이 추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나 고맙고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